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 강의의 이제 2부, 그래서 한국의 이제 주요 부문을 횡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제 2부로 들어가겠는데, 그 첫 번째 주제로서 한국 경제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재벌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 자료는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한국사회경제학회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진보 경제학회의 학술대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지금의 경제개혁연대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해왔던 저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팀의 활동 전체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 페이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맨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참고문들이 쫙 달려 있는데, 그 참고문헌이 거의 대부분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냈던 이제 보고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 그런 페이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재벌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이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서론의 제목을 이제 재벌,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어떤 이제 좀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이제 이 서론의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재벌은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명가암을 동시에 드러내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을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고 또 재벌을 한편으로는 비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재벌이라는 걸 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래서 재벌이 이제 성장의 엔진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걸 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이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시때때로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어떤 이제 불법 부당 행위의 문제, 즉 이제 탐욕의 화신, 이걸 과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장의 엔진, 탐욕의 화신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의 어떤 이제 선배님이자 또는 이제 선생님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그 80년대 한 중반쯤에 여러분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재벌 땡땡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그래서 요 제목이 뭐냐면, 재벌이 갖고 있는 양면성, 또는 그 재벌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중적인 어떤 인식,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표현을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재벌 개혁 운동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지만, 저는 진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저는 재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재벌을 사랑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벌을 사랑합니다. 즉 재벌을 해체한다든지 또는 타도한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에서가 아니라, 재벌이 정말 한국 경제의 어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기업 형태로 거듭나기를, 그거를 통해서 재벌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다 더 공평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조직, 산업 조직, 경제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재벌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정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재벌을 바라보는 양면성인데, 제가 또 이 재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도 좀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강의가 이제 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화두로 삼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어 사전에서 재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 집단, 즉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이거를 재벌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60몇 개의 계열사가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서의 삼성그룹을 재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재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기업 집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어떤 가문, 패밀리, 즉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제 재벌이라는 용어의 뜻에는 기업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총수 일가를 뜻하기도 해요. 삼성그룹을 뜻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이건희 회장 일가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재벌을 그러니까 혼용해서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재벌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봤을 때 조금씩은 의미가 달라요. 즉 뭐냐면 기업 집단이라는 뜻으로 썼을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 뭐 제가 좀 이따 이제 통계 자료들을 쫙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업 집단을 이렇게 포커싱 할 때는 주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가 경제력 집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경제의 다이내믹스를 그러니까 제고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훼손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 즉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따져보지만 또 우리가 경제력 집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럼 단순한 경제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력이 경제 차원을 넘어서 정치, 행정, 언론, 문화, 심지어는 이데올로기까지 지배하는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른바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시는 기업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권력이 경제적 효율성도 후퇴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는 그런 어떤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뜻으로 이제 재벌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총수 일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재벌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어떤 지배 구조의 문제, 즉 이른바 독단적이고 전횡적인 어떤 경영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부당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지배 구조의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를 기업 집단과 총수 일가의 문제로 이렇게 나눠보면 의미가 역시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또 새롭게 드러나는데 재벌을 이 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의 근대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이루어진 근대적 어떤 이걸 뭐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근대화 또는 근대성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제 재벌을 이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독점 자본의 문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재벌을 이제 총수 일가의 측면, 후진적 지배 구조의 문제로 바라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전근대성의 문제 또는 천민 자본의 문제 이거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제가 뭐 이렇게 성장의 엔진이냐 탐욕의 화신이냐 이런 표현으로 썼고 또 한편으로는 독점 자본으로서의 재벌과 천민 자본으로서의 재벌이라는 전혀 사실은 또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재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벌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 양측면, 뭐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간에 이 양측면을 균형된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중반까지 이 재벌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룰 때 이렇게 이제 양 측면에 재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문제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10여 년 동안의 실천적인 어떤 관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제가 숨기는 부분이 있어요. 저건 이제 좀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재벌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이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벌 정책. 이 재벌 정책의 초점이 사실은 달라져 왔어요. 특히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 양 측면 중에서 이 문제가 재벌 정책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재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70년대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여신관리제도라고 하는 금융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재벌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뭐 그 이면에는 제가 그때 서빙고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그런 어떤 방식까지 결합이 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도화된 형태의 재벌 정책이 시작된 것은 역시 이제 1987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87년이라는 게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60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다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자신감이 바로 이제부터는 경제 민주화가 과제다 라는 한쪽으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들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열의를 당연히 정치권에서 받아 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법이 바로 이런 재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문어발식 확장, 뭐 이런 어떤 문제, 차입 경영,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표현, 표출이, 국민적 에너지의 표출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담기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때 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조항이 이른바 재벌정책하면 그 재벌정책의 상징적 존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그리고 그 재벌에서의 금산분리제도,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10조와 11조, 이 두 개의 조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공정거래법 10조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11조의 그 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라고 하는 금산분리 조항, 이게 공정거래법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1987년입니다.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87년부터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벌개혁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제 초창기에 이 기간 동안에 재벌 정책의 초점은 뭐냐면 재벌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경제력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문제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재벌 정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 이제 외환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는 인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담겨있는 인식인데, 물론 이건 이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의 한 표상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이때 이런 어떤 인식들이 퍼져나갔어요. 기업이 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를 더욱더 커져야 된다. 그거를 또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그것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 다만 그 기업의 지분을 5%만 갖고 있는 총수일가가 마치 100%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오너로 행사하면서 전횡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경제력 집중이 주요 포인트였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규모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모는 더 커져야 된다. 단 지배구조가 문제다. 이런 쪽으로 재벌정책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이제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어떤 재벌정책의 변화에 저 또는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경제개혁연대 또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일정한 정도 원인이 됐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의 전임자인 장하성 교수가 1997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표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97년에 제1은행 주주총회 가고 주주대표 소속 내고, 그리고 98년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 가서 무려 11시간 반 동안
주청을 하고 그리고 소송을 내고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재벌이라는 것이 저런 문제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그게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의 본질상 초점이 주로 그 총수 일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상법적 수단을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쪽에서는 뭐냐면 경제력 집중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로 수단을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지배구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단은 상법적 수단, 즉 소액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던 거예요.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만 개선하면, 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개선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는 기업 집단이 더 커지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은 그건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또는 정부 정책이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쪽의 조치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주체들이 바로 경제개혁연대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이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쪽을 뭐냐면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그래도 이제 개선되어 나갔다고 하지만 그 대가로 뭐냐면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그런 쪽의 정책은 점점 후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가 딱 터지자마자 98년 3월 달에 추총제가 폐지됐어요.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99년 8.15 때 DJ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기는 했지만 이게 3년 후에 부활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추총제가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사실은 계열사 출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추총제는 재계의 어떤 공격의 집중 포화를 맞아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더 많은 예외 조치들을 계속 끼워넣게 되고, 그래서 한 2005년쯤 되게 되면 정말 아마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가 본 법조항 중에서 이 공정거래법 10조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조문이 제일 길어요. 하나의 10조, 이 조가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걸 그대로 프린트 아웃 해보면, 물론 이제 글씨가 좀 크긴 하지만 A4 용지 4장입니다. 하나의 조문이. 공정거래법 10조가 A4 용지로 4장이 될 정도로 이게 길어졌어요. 길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총제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 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자기의 순자산의 40% 또는 25% 이상을 다른 회사의 주식에 출자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쓰면 2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조문이 4페이지까지 갔을까? 여기에 온갖 예외 조항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일 많았을 때는 이 예외 조항이 16개까지 붙었습니다.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16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4페이지가 된 거예요. 법만 그렇고 시행령은 또 시행령까지 보면 어느 정도는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쯤 되게 되면 기업들이 한 이제 이 출자액 중에서 계열사 주식을 산 것 중에서 반 이상이 예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이미 한 2005년쯤 되게 되면 추총제는 규제로서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에서는 이 추총제를 아예 폐지하려는 그런 어떤 공격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 2007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추총제는 규제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추총제가 폐지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폐지가 됐지만 실제로 사실상 폐지된 것은 규제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린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 2007년이에요. 이런 변화를 겪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지금 계속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제도, 이것도 2003년부터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지했던 것을 내부 지분율 30%까지 이렇게 이걸 허용해 준 것, 이게 DJ 정부 때 후퇴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 다시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게 된 다음에 이 법 개정하는데 국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원래 금지, 즉 0%와 DJ 대통령께서 후퇴시킨 30%의 중간이 15%로 절충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주회사 제도 쪽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또 이제 금산 분리를 완화시켜버리는 그 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 가 있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쪽의 조치들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쪽의 조치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개혁 조치들은 계속 후퇴해온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진짜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즉 경제력 집중 문제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급속도로 심화되어서 지금의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의 정도는 외환위기 직전만큼 또는 그 이상 심화됐습니다. 굉장히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심화됐어요. 물론 이게 재벌의 어떤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성장을, 균형 성장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이런 재벌의 성장,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힘으로까지 오남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경제력 집중을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반성인데, 제가 아까 이쪽에 상법적 조치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그래도 진전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기는 했어요. 예컨대 회계제도 개선되고 소수 주주권도 굉장히 강화되고, 그다음 사실은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주식 못 모아서 소송 못 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건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 별로 어렵지 않을 만큼 요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집단 소송제도 도입됐고,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는 회사 기계 유용 금지까지도 법제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들이 진전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환위기 이후의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페이퍼에도 썼지만 앵글로색슨 모델이. 근데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앵글로색슨, 즉 영미식 모델만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에 꼭 맞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게르만의 지배구조는 우리 몸에 얼마나 잘 맞느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없어요. 제가 뭘 문제 삼고 싶으냐면 앵글로색슨 방향이든 게르만의 방향이든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최종 단계의 상법의 어떤 조항 하나를 개선시킨다고 해서 바로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저희 팀 회의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도 한데, 자, 지금부터는 재벌개혁의 2단계 운동으로 나가자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 재벌개혁의 2단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이전까지는 재벌의 문제를 그룹 전체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계열사 하나씩 봐왔어요. 삼성전자의 문제, 현대자동차의 문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한국 재벌의 어떤 특징,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자체는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부터는 개별 회사 하나하나를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기업 집단을 보자. 그래서 기업 집단 차원의 경제력 집중 문제도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도 개별 회사 차원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를, 그거를 목표로 개선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이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력 집중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라고 했던 게 재벌개혁의 2단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3법에 회사 기회 유용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게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나온 입법 활동의 최초의 성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3월 달에 그 상법 개정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왜냐하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이 지금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 서론은 굉장히 이제 길었습니다만은, 재벌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 정책이라는 것이 이쪽의 측면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이쪽의 문제를 개별 회사 차원의 문제로만 외소화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감으로써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의 총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요, 지금부터는 기업 집단으로서의 재벌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문제도 다시 보고 지배구조 문제도 다시 보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 개혁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담 한마디 하면요, 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토론회나 또 한 군데 갔다 왔어요. 제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토론회를 2개 내지 3개씩은 갑니다. TV 토론만이 아니라 오늘은 금융연구원에서 한 토론회였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 금융을 민영화하는데 강만수 회장의 사는 지주가 이걸 인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융가 부문에서는 정말 저축은행 문제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금융연구원 박사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6명의 토론자가 이제 토론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 금융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토론회에 김상조 교수를 꼭 불러야 되고 내가 부르라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계속 강만수 장관 욕을 하고 다녔거든요. 정말 특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욕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만수 장관께서 저를 얼마나 미워하신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떤 기자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석에서 어떤 그 기자와 이제 장관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김상조야말로 수구 꼴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수구 꼴통이 별거냐, 옛날 낡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게 그게 수구 꼴통 아니냐, 그런 의미로 강만수 장관께서 김상조를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냥 제 입에서 튀어나왔던 대답은, 그건 장관님께서 더 하시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저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10년 이상 해왔고 앞으로도 한 10년쯤은 더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저의 생각을 바꿔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제가 해왔던 그 운동의 방식이 의도에 어떠했던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목표하는 바와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정말 저의 어떤 관심의 포인트는 이제 재벌 계열사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하나가 아니고 이 수십 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 자체가 저의 관심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 집단이 가지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와 지배구조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 자신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기업 집단의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쭉 살펴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지배구조의 문제를 쭉 살펴보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이렇게 내는 식으로 이 페이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얘기를 마저 끝내고 요 얘기에 이제 앞부분까지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경제력 집중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 집중 문제를 다루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사실은 뭐 우리는 뭐냐면 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해봐서 다른 나라와에 비교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특별히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이유도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재벌 정책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비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비용을 감안해서 정책 수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만큼 심각하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뭐냐면 설사 지금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봤더니 계속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금 참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빨리 하려고 또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리고 그게 심화되고 있느냐 완화되고 있느냐,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고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져오느냐, 그로 인한 폐해가 도대체 뭐냐,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폐해, 즉 한국 경제의 다이내믹스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와 또 한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 즉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문제, 이렇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이렇게 또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그 얘기를 썼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요 그림도 요거 그림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 한 나라의 어떤 국민 경제 전체 또는 산업 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이 집중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관심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공정거래법을 하는 법학자들이나 또는
경제학에서 산업조직론이라고 부르는 그쪽을 연구하는 뭐 화폐금융론, 그다음에 뭐 농업경제학, 재정학 뭐 이런 것처럼 또 산업조직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요런 것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의 파트를 산업조직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학의 공정거래법 쪽의 학자들이나 또는 경제학의 산업조직론 쪽 학자들이 당연히 국민경제 전체, 산업, 그리고 시장의 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당연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도 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집중도고, 그 다음이 산업 집중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집중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요 세 가지 집중도 지표의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시장, 산업, 일반 이 집중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포괄 범위가 얼마나 좁고 크냐라는 건데요. 시장 집중도는 그 관세청이 수출에 관한 통계를 잡을 때 이제 수출 품목을 분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이 분류하는 그 품목 분류에 8자리, 관세청 분류의 8자리 수준까지 내려가서 아주 진짜 세분화된 시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필기구 시장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필기구에서도 연필과 볼펜을 이렇게 나누고, 볼펜 중에서도 유성 볼펜과 수성 볼펜을 그런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아주 세분화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집중도는 어느 수준에서 측정하냐면, 이건 이제 그전 때 제가 3주제에서 얘기를 했던 한국의 표준 산업 분류 KSIC에서 가장 잘게 분류했던 5자리 숫자로 분류했던 5자리 숫자, 그러니까 세세 분류, 그 수준까지 내려가서 이제 분류하는 게 이제 산업 집중도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요렇게 이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예컨대 뭐 이걸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표가 CR3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장에서 또는 그 산업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1, 2, 3위 3개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요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이 뭐냐면 관세청의 8자리 수준에서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 2, 3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의 추이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그 평균 숫자죠. 요거는 KSIC의 5자리 수준에서의 마켓쉐어 1, 2, 3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 반면에 이제 일반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요것과는 조금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건 뭐냐면 뭐 시장, 산업 이런 거 구분 없이 뭐 자산 기준으로 하든 매출액 기준으로 하든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30대 또는 50대 또는 100대 기업의 자산, 매출액 이런 걸 다 더해서 그게 예컨대 전체 매출액의 몇 %냐 또는 전체 GDP의 몇 %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일반 집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집중도 지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은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요게 바로 시장 집중도입니다. 아주 시장을 잘게 쪼갰을 때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평균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쭉 보면 하락 추세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외환위기 때문이다. 약간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거 왜냐면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망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바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계기가 된다라고 막스 책에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위기가 딱 오면 좀 높아졌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집중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80년대부터입니다. 이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하락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산업 집중도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건 하락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죠? 쭉 하락해 오다가 외환위기 때 잠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뭐 이런 위기 국면을 빼면 시장 집중도나 산업 집중도나 다 집중도가, 즉 독과점의 정도가 완화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정경련이 추총재와 같은
재벌 규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딱 보여줘요. 나 봐라. 어? 우리나라의 독과 점도가 계속 하락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상당히 하락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인위적인, 더더군다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출총제와 같은 규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게 규제 완화론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였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정경련이 요 그림은 안 보여줘요. 근데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50대 기업이고 요게 100대 기업의 매출액의 점유율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보면 이제 80년대 이게 경제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황이 되게 되면 집중도는 낮아집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막 하면 새로 생기면서 성장하니까. 그래서 80년대 집중도가 하락했다가 이제 이른바 3조 호황 국면이 끝나면서부터는 이게 다시 그냥 유지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미로 들어가서, 특히 외환위기가 터지는 그 순간까지는 집중도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부도가 났으니까 이 일반 집중도가 다시 하락하다가 이게 이제 2002년입니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집중도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 그림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추세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요 때를 빼고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오히려 80년대 말 이후부터 외환위기 때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였다가 외환위기 때 잠시 하락했지만 2002년부터 다시 경제력 집중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이슈를 볼 때 이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집중도 지표가 우리의 관심사에 훨씬 더 잘 부합하는 지표입니다. 제 주장은 이 그림도, 공정위가 그린 이 그림도 우리나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4주제 때 기업, 미시적 측면의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이유입니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작성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50대 기업, 100대 기업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50대 개별 기업, 100대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뭐냐면 삼성전자 따로 들어가 있고 삼성전기 따로 들어가 있고 삼성물산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따로 들어가 있고 기아자동차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 50개, 상위 50개. 가장 큰 개별 기업 100개.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거는 개별 기업의 집중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개 계열사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왜 이 지표를 쓰느냐? 그건 또 역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연결 재무제표로 작성이 되니까 그 하나의 맨 꼭대기에 있는 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이 밑에 있는 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50대 기업의 일반 집중도라고 표현하면 이게 50대 개별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작성을 했으니까 50대 그룹의 일반 집중도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자료하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특성상 그게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조차도 우리나라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대단히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주제 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데이터 좀 만들지 마라.
네가 좀 노력 좀 해봐라.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냐. 현실을 왜곡하는. 그때 왜 사주제 때 제가 보여줬지만 재벌의 부채 비율 따질 때 이거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 거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제거하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서 선진국 기업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가 안 하겠다면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